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왜 리더인가? 반세기 경영 끝에 깨달은 마음의 법칙. 이나모리 가즈 지음, 김윤경 옮김, 가산북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이나모리 가즈, 첨단 전자부품 제조업체 교세라 창업자이자 명예회장,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CEO 중 한 사람이며 살아있는 경영의 신으로 불린다. 엔지니어 출신으로 27세에 자본금 3천만 원으로 벤처기업 교토세라믹을 창업해 연매출 16조 원, 종업원 7만 명 규모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1984년에는 허를 찌르는 경영 전략으로 시장 독점 경쟁사를 물리치고 신생통신업체 다이니 덴덴을 연매출 50조 원의 거대 기업으로 기원했다. 77세 나이에 일본 수상의 강국한 청으로 파산 위기에 몰린 일본항공 회장 자리에 취임해 8개월 만에 24조 원의 부채를 청산하고 흑자로 돌려세웠다. 우아한 형제들 김봉진 의장은 이나모리 가즈오를 일의 관점을 뒤바꾼 경영인이라고 평가했으며 김신 전 삼성물산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지주회장, 진용섭 전 금감원장, 위성호 흥국생명 부회장 등 국내 수많은 CEO가 그의 말과 철학을 공부하며 조직을 경영하고 있다. 왜 리더인가는 2009년 일본에서 출간되어 전 세계에 500만 부가 팔린 왜 일하는가 이유, 저자가 지난 10년 동안 급변한 비즈니스 현장에서 새롭게 깨달은 사업가 경영, 일과 성공에 대한 통찰을 마음의 구조라는 주제로 집대성한 책이다. 일본에서 먼저 출간된 이 책은 이나모리 철학의 궁극에 도달한 책이라고 평가받으며 경영자들에게 뜨거운 화두를 던지고 있다. 차례.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당신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첫 번째 질문. 당신의 마음은 무엇을 끌어당기는가? 두 번째 질문. 타인을 위한 마음은 어떻게 다시 돌아오는가? 세 번째 질문. 강한 마음을 어떻게 끝까지 유지할 것인가? 네 번째 질문. 인간으로서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 질문. 이 모든 것을 어떤 토대 위에 쌓을 것인가? 마지막 질문을 마치며 오직 성공만 생각하고 성공할 것처럼 행동하라.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당신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지금까지 걸어온 약 90년의 인생과 반세기가 넘는 경영자로서의 발자취를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어떤 리더인가? 제가 초등학생 때의 일입니다. 폐결핵의 초기 증상인 폐침륜에 걸려 꼼짝없이 누워 지내던 때였죠. 어린 제게는 날마다 어둡고 깊은 죽음의 구렁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강렬한 체험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시골 본가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숙부 2분과 승무 1분이 결핵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건강했는데도 가족의 병에 감염될까 두려워 결핵의 마수에 걸린 사람처럼 와들와들 떨었습니다. 너무 겁이 난 나머지 결핵에 걸린 숙부가 몸져 누워 있는 별채 앞을 지나갈 때마다 코를 틀어막고 도망치듯 빠져나오곤 했죠. 아버지는 당신의 동생을 돌볼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각오한 것 같았습니다. 감염 따위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매우 헌신적으로 동생을 간병했으니까요. 저희 형도 결핵이 그렇게 쉬 옵는 병은 아닐 것이라며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 결국 병에 의연했던 아버지와 형은 감염되지 않았고
오히려 병이 두려워 도망치기 바빴던 제게만 병마가 덮쳤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매일 병상에 누워 슬금슬금 엄습하는 죽음의 공포에 오르르 떨면서 한없이 우울한 심정으로 신음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안쓰러웠던지 이웃 아주머니가 책을 한 권 빌려주었습니다. 그 책에는 대략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재난이든 그것을 끌어당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자신의 마음이 부르지 않는 일은 그 어떤 일도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다. 정성껏 숙부를 간병하던 아버지와 병 따위 신경 쓰지 않고 태연하게 생활하던 형은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을 두려워하고 질색하며 피하려만 했던 저는 덜컥 병마를 불러들이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자신의 마음이 끌어당긴 것입니다. 필름에 촬영된 영상을 영사기가 그대로 스크린에 비추듯이 인간의 마음 역시 자신이 그린 그림을 현실에 그대로 재현합니다. 이는 세상을 움직이는 절대 법칙이자 모든 일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무엇을 그릴 것인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와 같은 물음이야말로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현실을 만들고 움직여 나가는 것이지요. 이때 얻은 교훈은 이후 저의 인생관이 되어 모든 조직 경영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어렸기에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수년이 지나 사회에 나갈 때까지 제 인생은 좌절과 고뇌, 시리의 연속이었습니다. 중학교 입학시험에 2번이나 떨어졌고 대학 입시도 망쳐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했으며 뒤이은 취업활동도 생각처럼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지, 왜 나만 실패하는 것인지 한탄하며 완전히 의욕을 잃고는 암담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시커먼 인생이었습니다. 삶의 흐름이 크게 바뀐 것은 대학교를 졸업한 후 교토에 있는 고압 초자 제조업체에 취업한 뒤부터였습니다. 경기 불황과 취업난 속에서 교수님 소개로 간신히 들어간 회사였죠. 그런데 막상 입사하고 보니 회사는 부도 직전 상태로 은행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었습니다. 입사 동기들은 하나둘 회사를 떠났고 결국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길은 하나밖에 없다. 달리 도망칠 곳이 없었던 저는 마음을 고쳐먹고 일에 정면으로 맞붙어 보기로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각오로 회사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연구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었을까요? 비록 더뎠지만 차츰 연구 성과가 나타났고 주위에서도 저의 투지를 알아봐주기 시작했습니다. 뿌듯한 보람 속에서 더욱 연구에 매진했고 그러자 신기하게도 결과물은 점점 더 개선되었습니다. 그렇게 선순환의 고리가 생겨나 마침내 저는 파인 세라믹 재료를 합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파인 세라믹은 고온에서 구워 만든 비금속 무기질 고체인 세라믹보다도 순도가 훨씬 더 높은 물질로 내열성과 내마모성 등 매우 뛰어난 특수 재료입니다. 제가 지닌 기술력이 갑자기 향상된 것도 아니었고 연구 환경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뀐 것은 마음가짐 뿐이었습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꿨을 뿐인데 그 순간 저를 둘러싼 상황이 거짓말처럼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인생은 마음이 엮어내는 결과이고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자신의 마음이 불러들인 것이다. 결핵에 걸려 신음하던 어린 시절의 어렴풋이 깨달았던 마음의 법칙이
다시 한번 제3 위로 불쑥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문장을 제 인생을 변함없이 지켜줄 부적처럼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대체 무엇인가? 왜 어떤 마음가짐은 복을 불러들이고 어떤 마음가짐은 화를 불러들이는가? 1959년 교세라 창업 후부터 2010년 파상 직전에 일본 항공을 재건할 때까지 저는 이 물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연구한 마음의 구조와 그 작동 방식을 이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왜 리더인가? 누가 리더인가? 사업의 크기는 리더가 지닌 마음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경영자의 인격이 무쇠처럼 단단해지면 기업은 저절로 발전하고 번창합니다. 부디 이 책이 여러분의 마음에 무사히 닿길 바랍니다. 2021년 5월 이나모리 가조. 첫 번째 질문. 당신의 마음은 무엇을 끌어당기는가? 왜 어떤 리더는 금세 사라지고 어떤 리더는 영원히 존재하는가? 수십 년간 경영 현장에서 일하며 내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치열하게 고민한 질문은 이것이다. 리더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는가? 어떤 마음가짐을 지녀야 조직을 혁신할 수 있는가? 내가 그동안 함께 일했거나 직간접적으로 교류했던 리더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에 적응해가며 끝없이 변신을 거듭해 살아나는 사람은 두뇌가 명석한 천재도, 업계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도,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도자도 아니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오직 자신만을 위했던 경영자는 변화의 물결에 떠내려갔으며 다소 느리고 둔하더라도 언제나 겸허한 마음을 유지했던 경영자는 끝까지 버텨 살아남았다. 큰 성공을 거두고 나서 오만해지거나 애써 쌓은 평판을 유지하지 못하고 몰락하는 사람도 수없이 봤다. 다묘, 교만, 나태, 독선, 불신 이런 것들이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고 소리 없이 사라져갔다. 그때 내가 깨달은 사실은 이것이다. 잠깐 위기를 모면하고 인기를 얻기 위해 겸손하고 성실한 척은 할 수 있어도 그 위선을 영원히 지속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없는 것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리더의 자질은 단순한 성격이나 성향이 아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일 뿐이다. 거대한 기둥이 심에 깊이 박혀 있다고 생각해보자. 물 밖으로 드러난 기둥은 본질이 아니다. 본질은 바닷속 어딘가에 박힌 기둥의 뿌리다. 그 뿌리가 어떤 방향으로 박혀 있는지에 따라 수면 위에 드러난 나머지 기둥의 방향이 정해진다. 말하자면 성격이나 성향은 수면 위의 기둥일 뿐이고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바닷속에 박힌 기둥 뿌리인 것이다. 리더의 자질을 면밀히 평가하려면 그 사람의 마음에 박힌 기둥의 뿌리를 관찰해야 한다. 성격과 성향을 고치는 일은 수면 위에 튀어나온 기둥의 방향을 바꾸는 일만큼이나 어렵다. 억지로 당기거나 밀다가는 기둥이 부러질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가짐을 바꾸는 일은 상대적으로 쉽다. 땅에 박힌 기둥의 뿌리를 조금만 틀면 되기 때문이다. 기둥 뿌리의 방향이 바뀌면 나머지 기둥의 방향도 자연스레 바뀐다. 기둥 뿌리, 즉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반세기 동안 경영 일선에서 무수한 사람을 만나며 깨달은 단 하나의 진리다. 한 사람의 성장 가능성은 그 사람이 겉으로 보여주는 성격이나 성향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 하물며 앞으로 리더의 역할을 맡길 인물이라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만으로는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아야 할까? 어떤 사람이 리더에 적합할까? 나는 오직 그 사람의 철학을 본다. 요란한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고양하는 사람이라면 권력을 지더라도 결코 오만해지거나 타락하지 않는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왔다. 왜 어떤 리더는 뛰어난 능력과 우수한 인재를 갖추고도 너무나 어이없는 실책으로 한순간에 몰락하고, 또 어떤 리더는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었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고요히 스스로를 단련해 어느 날 갑자기 우뚝 솟아오르는지 그 이유가 늘 궁금했다. 답은 사람의 마음에 있었다. 마음은 곧 한 사람의 격을 뜻한다. 우리는 이를 인격이라고 부른다. 이 인격은 기업의 매출이나 순이익처럼 어느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아주 오랜 시간 꾸준히 물과 햇볕을 받아 자라는 호야처럼 정성을 들여 가꿔야만 꽃이 피어난다. 그리고 이 마음의 터전을 가꾸는 방법은 특별한 방정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인생이란 이 마음의 방정식을 끊임없이 연마하고 수련하는 과정의 연속임을 증명할 것이다. 무엇이 마음을 움직이는가? 개는 자신의 등딱지 크기에 맞춰 땅에 구멍을 판다고 한다. 커다란 등딱지를 짊어진 개는 그만큼 큰 구멍을 파지만 작은 등딱지를 짊어진 개는 자기만큼이나 왜소한 구멍에서 평생 살아간다. 인간 세계 조직도 마찬가지다. 조직은 리더가 품은 마음의 그릇 크기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못한다. 리더가 일하는 방식, 품고 있는 가치관, 그동안 수련한 심성의 경지가 그대로 조직의 모습과 집단의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받으면 나는 망설이지 않고 마음이라고 대답한다. 이는 인격이나 인간성이라고 바꿔 말해도 좋다. 급묵자흑이라는 말이 있다. 검은색 잉크 한 방울만으로도 1리터의 물을 검게 물들일 수 있다. 리더의 영향도 이와 똑같다. 경영자가 지닌 마음은 금세 그 조직을 자신의 색으로 물들인다. 리더의 마음은 자기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며 조직 구성원 모두의 마음에 가닿아 영향을 미친다. 교세라를 창업하고 경영의 길을 걷기 시작한 젊은 시절의 나는 빈말로라도 경영자에 어울리는 인격을 갖췄다고 말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왜 사소한 일에 화를 내며 감정의 바닥을 드러낼까? 조직원에게 확신을 심어줘야 할 사람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왜 그렇게 잔뜩 겁을 집어먹고 사시나무처럼 떨기만 할까? 내 하찮은 그릇을 남들이 알아차릴까봐 늘 전전긍긍했다. 경영자는 조직 구성원들의 머릿속에 나아갈 방향의 밑그림을 그려줘야 한다. 경영자와 구성원이 생각하는 가치가 서로 다르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지 않으면 그 내용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가닿지 않는다.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누가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하지만 그때 나는 그 사실을 몰랐다. 이 단순한 진리를 모른 채 나는 교세라 설립 초기에 계속해서 내가 옳다고 믿는 이야기를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하는 데만 몰두했다. 나는 내 비전과 가치관을 직원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침묵을 다질 수 있는 술자리를 가끔 마련했는데 그 자리에서 속마음을 털어놓아도 내게 돌아오는 것은 직원들의 냉소뿐이었다. 그렇다고 우리 속내까지 털어놓고 싶진 않습니다. 매출이 오르지 않고 거래처가 끊기는 것보다 내가 세운 회사의 직원들이 경영자인 나를 신뢰하지 않고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이 내겐 100배, 1000배 고통스러운 아픔으로 다가왔다. 내 열의가 부족한 탓일까? 직원들에게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확실히 장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나는 날마다 절망했다. 바로 그때 마음의 원리에 대해 처음으로 깊이 고민하게 됐다. 조직을 움직이려면, 직원을 움직이려면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하고 꾸준히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들만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없다. 누군가의 도움을 얻고 싶다면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나는 타인은커녕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때부터 나는 인간의 심원한 마음의 구조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은 바로 인간 내면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진화, 불교에서 모든 중생의 마음속에 있다고 믿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는 진정한 자아에 있음을 깨달았다. 당신의 진화는 우주와 닿아 있는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혼이 있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진화가 있다. 진화는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의 영역이다. 옛 선현의 깨달음을 담은 수많은 고서에 의하면 선을 수행하다 보면 그 단계가 깊어질수록 무어라 형연할 수 없고 정정하고 무고한 의식 상태에 도달한다고 한다. 이는 고요하고 순수한 행복의 극단이며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모라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존재조차 있는 순간 나는 바로 이 경지를 진화에 닿은 상태라고 확신한다. 평소 우리의 마음은 진화를 중심에 두고 이를 혼이 감싸고 있으며 그 바깥에 지성과 감성이 겹겹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혼과 지성, 감성 사이를 본능이 가로막고 있다.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는 한없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진화를 품고 있다.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 서로에게 온전히 닿는 방법은 바로 이 진화의 영역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타의 마음이다. 갈 길이 바쁜 와중에 남을 돕는 마음이라니.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경영자들이 의아한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나는 확신한다. 이타의 마음이야말로 모든 경영의 핵심이고 나아가 만물을 만물로 성립시키는 우주의 마음이라는 것을. 불교에서는 우주의 온갖 사물과 현상, 즉 삼라만상에 부처가 머물고 있다고 설파한다. 예로부터 모든 종교가 말해왔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원래 하나의 존재였다. 우주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단 하나의 존재가 온갖 사물과 현상으로 깃들어 단지 모습을 바꿔 세상에 드러났던 것뿐이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마음 역시 수없이 쪼개고 또 쪼개고 나면 결국 진화라는 결정체만 남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진화는 만물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우주의 마음과 같은 곳에 존재했다. 그렇다면 우주의 마음이란 대체 무엇일까? 이는 우주를 형성해온 위대한 의지라고 바꿔 말해도 좋을 것이다. 우주에는 만물을 행복으로 이끌어 멈추지 않고 성장시키려는 강력한 의지가 작동한다. 우주가 처음 형성되어 지금까지 발전한 역사를 보면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애초에 한 줌의 소립자밖에 없었던 우주는 빅뱅의 계기로 원자를 만들었고 원자는 마침내 결합해서 분자를 생성해냈다. 그리고 분자끼리 결합한 고분자에 DNA가 집적되어 최초의 생물이 생겨나 고등생물로까지 진화를 거듭했다. 인류에게 이러한 생물의 진화는 엄청난 축복일 테지만
사실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애초 인간이라는 존재는 태어나지 않아도 그만인 하찮은 존재였을 것이다. 심지어 소립자 덩어리 상태 그대로 영원히 존재해도 괜찮았을 테고 생물 탄생 이후 원시 상태로 남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주는 그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다. 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맹렬한 속도로 무한히 팽창하고 있다. 근원을 알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야말로 인간이라면 마땅히 평생에 걸쳐 죽어야 할 가장 순수한 에너지라고 나는 믿는다. 이는 만물이 끊임없이 상생하며 두루 좋은 방향으로 진화하고 발전하도록 돕는 힘의 원천이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이 드넓은 우주에는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널리 퍼져 있다고 말했다. 혹자는 이를 중력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중력 덕분에 태양계의 수많은 행성은 서로를 끝없이 밀고 당기며 절묘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우주에 이러한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지구는 태양과 너무 멀리 떨어져 얼음에 뒤덮인 죽음의 별이 되었을 것이며 행성 간 중력이 너무 강해 태양과 너무 가까이 붙었다면 지구의 모든 생명은 태양의 맹렬한 화염에 불타 사라졌을 것이다. 호킹 박사는 이러한 우주의 위대한 에너지를 발견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가 말하는 것처럼 우주에는 사랑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순수한 힘이 흐르고 있다. 나는 이를 이타의 마음이라고 부른다. 태초의 우주에서부터 움트기 시작한 이 엄청난 에너지는 현실은 물론 과거와 미래까지 바꾸는 힘이 있어 자연스레 좋은 일을 불러들여 그 행위자를 성공으로 인도한다. 무엇이든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긍정적인 소망, 타인과 세상을 행복하게 하려는 아름다운 마음을 지닐 때 비로소 우주의 기운은 그 마음에 깊이 동조하고 공감하여 저절로 모든 일이 좋은 방향으로 조금씩 기우는 것이다. 그러나 갈수록 강박해지는 경영 환경에서 남을 위하고 스스로의 이익을 양보하며 그저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마음가짐을 다지는 데 몰두하는 것이 대체 회사의 성장과 조직의 안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급변하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마음을 수련하고 고결한 진화를 가꾸라는 조언은 너무 한가한 소리로 들릴 것이다. 하지만 이는 내가 실제로 몸소 겪고 두 눈으로 확인한 분명한 진실이다. 아름답고 순수한 이타의 마음을 근간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조직을 이끌고 수익을 내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나아가 겸허하고 선한 마음가짐만으로 인생이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차분히 설명해 보겠다. 리더의 마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매사를 이해득실이 아닌 선악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올바른 마음을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일은 평소 단단히 마음에 새겨두지 않고서는 좀처럼 지속하기 어렵다. 회사를 세워 경영을 시작한 젊은 시절의 나는 자주 직원들을 붙잡고 이런 말을 했다. 무언가 문제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 해결책을 찾죠. 그런데 그 순간 바로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들은 이기심이나 욕망, 그릇된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성인 군자가 아닌 이상 곧장 선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맨 처음 떠오른 생각을 그대로 실행에 옮길 것이 아니라 잠깐만 하고 일단 판단을 유보한 뒤 선악의 기준에 맞춰 문제를 차근차근 살펴봐야 합니다. 고민과 행동 사이에 언제나 완충의 시간을 배치하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자 하고 머릿속에 떠오른 판단을 즉시 행동에 옮겼다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후회를 한 적이 내게도 무수히 많았다. 경영을 하며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것은 좋은 머리와 풍부한 지식이 아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영자의 마음속에 자리한
선악의 규범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 선악의 규범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바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혼에서 출발한다. 앞서 말했듯이 사람 마음의 중심부에는 혼이 있고 그 가장 깊은 핵심에는 진화가 있다. 진화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선미의 세 덕목 중에서도 으뜸으로 치는 인간의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 그 자체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사랑과 조화로 가득 찬 맑은 진화를 마음 깊은 곳에 품고 있으며 세상의 거친 파도에 휩쓸려 온갖 단맛과 쓴맛을 보면서 자신만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쌓아간다. 혹자는 이를 마음가짐 혹은 사상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를 업이라고 부른다. 이 업은 진화에 스며들어 그 사람의 혼이 된다. 불교에서는 윤회와 환생, 즉 존재의 다시 태어남을 늘 강조한다. 사람은 몇 번이나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서 수많은 경험을 하고 그럴수록 업은 더 깊어진다. 일본에서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거나 도덕적으로 그른 행위를 하면 이렇게 말하곤 한다. 그 사람의 혼은 좋지 않아. 이는 그 사람이 이번 생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나 생각을 추적하고 있다는 뜻이다. 아무리 맑은 진화를 갖고 태어났어도 업을 바르게 쌓지 못하면 그 사람의 혼은 탁하고 흐려질 수밖에 없다. 나는 그런 경영자를 숱하게 봤다. 이처럼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이미 혼을 갖고 있으며 그 바깥쪽을 본능이 둘러싸고 있다. 갓 태어난 아기는 누군가에게 배운 것도 아닌데 탯줄이 잘리는 순간부터 입을 열고 폐호흡을 시작한다. 그리고 엄마의 젖을 빨고 영양을 흡수한다. 그런 과정이 모두 본능에서 나오는 업인 것이다. 이윽고 본능의 바깥쪽을 감싸듯이 감성이 자라난다. 성장하면서 눈이 열려 바깥 세상을 보게 되고 소리를 듣게 되며 불쾌한 일이 있으면 울음으로 부모에게 알리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이 경험하는 첫 감성은 구원을 요청하는 비통함과 애절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감성만으로도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상태를 지나면 다시 감성의 한층 바깥쪽에 지성이 뿌리를 내린다. 대충 2살 정도까지 감각과 감정이 충분히 발육되면 그곳에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지성이 싹 트는 것이다. 이처럼 마음이란 가장 중심에 있는 진화와 그것을 둘러싼 혼과 그 바깥쪽에 마치 양파 껍질처럼 각각 층을 이룬 본능과 감성과 지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의 공이 적용되는 마음의 구조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